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피드 핵심 요약은요, 말 그대로 요약적인 측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어느 것을 보셨던지 또는 제 기본서를 봤던지 아니면 다른 출판사의 기본서를 봤던지 간에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건너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직무기술서. 자, 일단 직무분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직무분석합니다. 여러분 직무분석이 뭡니까? 직무를 갖다가 분석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세요? 분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 나눈다는 것이죠. 뭐과 뭐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일을 과업이라고 하죠. 일과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일과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 즉 과업과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일과 사람을 분석하다 보니까 일을 분석하니까 뭐가 나오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가 나오고, 직무기술서. 사람을 분석하니까 뭐가 나오고, 직무명세서가 나오더라. 직무명세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겠죠? 설마. 그러면은 여기서 직무기술서는 뭐? 일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오는 과업, 일을 중심적인 직무 분석에서 얻어지고, 과업 요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일에 초점을 맞춘다. 자, 이건 일의 성격, 즉 직무의 성격, 내용, 이행 방법 등과 성격이라든가 내용, 이행 방법 등과 직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직무에서 기대되는 결과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직무에서 기대되는 결과, 뭔가 기대되는 결과 등이 있겠죠. 이런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문서를 받아 직무기술서가 한다. 자, 직무명세서는 뭡니까?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종업원의 행동이에요. 종업원, 사람이죠. 사람. 기능, 능력, 지식, 자격증 등을 일정 형식에 맞게 기술한 문서입니다. 자, 직무 그 자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 직무 그 자체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인적 요소, 사람의 요건을 갖춘 것이에요. 이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흐름.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이게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적인 측면을 나온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직무 분석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나온다. 자, 그랬을 때 직무평가가 있어요. 자, 직무평가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직무평가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직무분석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직무분석이 먼저예요. 왜? 그러니까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기초로 뭐가 이루어져요? 이걸 기초로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걸 기초로 직무평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직무평가. 그래서 직무평가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기초가 된다. 그래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위험도 등의 평가 요소에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예요. 직무평가는 다른 게 아니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 일의 상대적 가치, 상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직무평가라고 합니다. 자, 직무설계는요, 잡 디자인이고,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가 마련이 되면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뭘 한다? 직무설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바탕으로 뭘 한다? 직무설계.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직무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설계. 잡 디자인, 직무설계나 재설계를 할 수 있고, 어떤 직무설계 방안들은 직무 성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기도 한다는 거. 뭐 별표짜리는 아니지만은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직무순환이 납니다. 자, 직무순환이라는 그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직무 분석을 갖다가 딱 이렇게 지어버리고 뭐를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뭐를 갖다 순환이란 말을 써봐요. 순환이란 말을 쓰면은 무엇과 무엇을 일도 순환시키고 사람도 순환시키겠죠. 직무순환이란 그 자체가 일도 순환시키고 사람도 순환시켜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조직 구성원, 사람에게
사람도 순환시키고 그리고 뭐 여러 직무, 일도 순환시키고 이렇게 해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조직 구성원의 작업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지루함이나 실증을 감소시킨다는 데 초점 두고 있는데 지루함이나 실증을 감소한다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감소되니까 생산성이 감소가 되니까 생산성 감소 방지 차원에서 조직 직무 순환을 하는 것이에요.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끼리 상호 교환이 가능해야 되고 작업 흐름에 있어서 커다란 작업 중단이 없어야 돼요. 이건 직무 간의 원활한 교대가 전제가 된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직무 순환을 하는 이유는 생산성 감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즉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직무 순환하는 것이고 모든 직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종업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무 순환도 시키고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재디자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식이 아니라 이런 식의 흐름이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시면 돼요. 이런 식의 흐름이 있다는 걸 의미를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순환을 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직무 확대를 봅니다. 직무 확대. 사실 직무 확대가 나왔는데 직무 확대는요. 인라지먼트라고 나와있죠. 인라지먼트. 자, 여기 영어가 나와 있어요. 영어가 나와 있어요. 인라지먼트라고. 인라지먼트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직무 확대는 다른 게 아니라 과배수. 즉, 한 직무에서는 과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과업수. 직무 확대는 뭐다? 과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직무 확대는 뭐다? 과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이거는 직무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직무를 뭐라?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직무를 어떻게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당연한 것이겠죠. 수직이면은 상하, 계급성이 있지만은 수평이면은 동료 일, 다른 일, 내가 하던 일을 더 많이 맡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더 나한테 많이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기존에는 뭡니까? 이제 뭐 내가 하던 일을 갖다 계속 했는데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하던 일까지 떠맡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직무 확대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자, 직무 수행 요구들은 기술과 과업. 자, 요구들, 직무 수행 요구는 기술을 하고 과업의 수를 증가시킨다. 자,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왜? 직무 작업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이 있어요. 이렇게 단조로움과 지루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산성이 또 뭘 어떻게?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방지하기도 하자 이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모든 직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종업원을 더 많이 부려먹고 싶은가? 이 개념에서 시작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 조금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직무 확대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제는 인사고과라는 게 있어요. 인사고과. 인사고과라는 건 뭡니까? 일. 자, 사람 있잖아요. 사람 있잖아요. 사람 갖다가 사람을 일을 시키죠. 사람을 일을 시킬 때 인사를 갖다가 어떻게? 고과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과. 그래서 진짜 사람의 일을 갖다가 할 때 고가 점수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바스라고 하는데 행위 기준 고가법. 자, 바스 비헤이브죠. 그래서 행위 기준 고가법이라 보통 말하고 이건 주관적 특질, 즉 종업원들의 주관적 개인 특질을 기초로 두는 전통적인 인사 고가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인사 고가 방식이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간혹 가다가 바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일단 여러분 개념적으로 바스는 뭐다? 인사 고가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 주관적 개인 특질을 기초로 둔 전통적 인사 고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지만은 그 전통적인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단지 뭐 행위, 바스, 비헤이버, 행위를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 기술법을 혼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평정척도, 그 사람이 일을 수행시키니까 얼마만큼 달성하더냐 평정하고 중요사건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하더냐 이런 개념을 혼용해 가지고 보다 정교하게
계량적으로 수정한 기법. 계량적인 뭐예요? 수치화가 된다는 것이죠. 수치화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갑돌이가 순돌이 있다. 갑돌이가 순돌이보다 더 뭐가? 행위 기준 고가법이 높다는 것은 갑돌이는 90점, 순돌이는 80점이라는 것이 개념이에요. 그래도 계량적으로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행위기준 고가법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뭡니까? 현혹 효과예요. 이거는 인사고과상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혹과. 인사고과상의 오류. 오류를 말할 수 있겠죠. 오류란 건 뭡니까? 잘 됐다는 것이에요? 못 됐다는 것이에요? 못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란 거지, 실수. 그래서 인사고과상 오류인데, 자, 할로우 이펙트란 말이 있어요. 이건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좋아하는 또는 좋아하지 않는 이런 인상이에요. 여러분도 첫 인사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사람은 마찬가지죠. 항상 첫인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것도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상, 즉 잘못된 MOT라고 여러분 봤죠.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 순간적으로 잘못되게 인식되면요. 제대로 된 인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첫인상, 이왕이면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현혹 효과는요. 어쨌든 좋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시각적인 느낌을 무시할 못한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현빈 같은 잘생긴 애가 나왔어요. 잘생긴 애가. 현빈 같은 잘생긴 애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애가 두 명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구에게 호감을 갑니까? 당연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현빈이요라고 합창을 합니다. 왜? 현빈이 비주얼이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동자가 하나 있어요. 동자가. 이 동자가 있는데 앞에다가 옥자는 안 붙일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동자하고 현빈하고 비교했을 때 현빈이 잘생겼으니까 일도 잘할 것 같다. 현빈한테 일을 시켜봤어요. 365일 동안 365번 실수를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실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동자한테 일을 시켜봤어요. 동자는 365일 동안 딱 한 번 실수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으이구 저 인간은 맨날 실수해. 맨날 실수는 현빈이에요. 동자는 한 번 실수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특성, 비주얼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면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후광이 뭐예요? 뒤후자죠. 뒤에 뭐가 광이 비친다. 빛광자. 뒤에 광이 붙이면 그 아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가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할머니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촛불을 켰나요? 아니면 호롱불을 켰나요? 호롱불을 켰겠죠. 그분이 가장 어두운 게 어디라고 그래요? 등잔밑이라고 그래요. 등잔밑. 가장 밝은 곳은 상대적으로 가장 어둡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바로 후광효과예요. 그래서 가장 빛나지만은 그 사람이 가장 단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성실해 보여서 좋은 인상을 준대요. 좋은 인상을 준 사람은 실제 업무 성과는 관계없이 비주얼 하나 좋다는 의미로 그냥 일도 잘할 것이라는 아주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 엄청 우리 사회에는 많이 만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효과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분야를 갖다가 굳이 애를 들지 않아도 이 현혹효과는요 우리 사회에서 진짜 만연되어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사회가 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하나의 현상이 이런 것을 갖다가 특히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다는 안 그러겠죠. 근데 상당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현혹 효과라면 상동적 태도가 있어요. 상동 태도.
자, 상동적 태도하고 현우효과 똑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상동적 태도는 뭡니까? 한 집단이에요, 집단. 그 집단. 자, 여러분이 만약에 농구를 갖다가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럼 농구를 한다. 농구를 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5명이 하죠. 요렇게 한 팀에 4명의 순서가 있어요. 한 팀에 4명이 있습니다. 4명. 근데 마침 저기 앞에서 마침 우리를 보면서 사정없이 미소를 짓고 있는 흑인하고 그 옆에서 새침뜨기 있는 백인이 딱 걸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흑인과 백인 중에서 우리 팀 원으로 뽑고 싶은 사람이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흑인이죠. 왜? 흑인들이 보통 농구를 잘할 것 같다. 이런 흑인 집단은 농구를 잘할 것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미국 같은 거 NBA 보면 코비 브라이언트라든가 지금 죽었지만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이라든가 다 흑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흑인들은 농구를 다 잘하나 보다. 흑인 중에서 농구 못하는 사람 무지개 많겠죠. 어쨌든 간에 한 가지 범주나 집단에 따라 판단은 오릅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한 가지 범주나 집단에 따라 판단은 오르서 그들의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경향이에요. 자, 미국인은 개인주의자, 미국인은 집단이에요. 물질주의고 한국은 집단이에요. 매우 부지런하며 흑인은 운동의 소질이 있으며 흑인은 운동의 소질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있다고. 이탈리아 사람은 정열적이라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집단에 대해서 개인의 평가와 마찬가지인 바로 현우교과와 마찬가지인 집단에 대한 상동적 태도예요. 상동적 태도. 집단은 상동적 태도. 개인의 특성은 현우효과예요. 자, 관대화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대화 경향은 뭐냐면은 특정 피평가적 인상이나 요소를 감안해서 실제 능력보다는 높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건 만약에 평가자가 있어요. 평가자가. 자, 그래서 여기 P평가자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줍니까? 평가자가요, 관대하다는 그 의미는 A한테는 99.9를 주고 A한테는 99.8을 주고 A한테는 99.7을 준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요, 이 평가자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A, B, C가 있는데 A, B, C한테 어떤 점수를 주냐면 그냥 똑같이 중간 점수만 줘요. 100점 만점이라면 너도 50점, 너도 50점, 너도 50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준다 해서 이런 일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중간에만 준다. 중심화 경향이라고 해요. 중심화. 텐던스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중심화 경향이라 말하는데 이거는 관대화 경향이에요. 관대화 경향.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한 피평가자 인사나 요소를 감안해 실제 능력이나 실적을 더 높게. 왜 실제 능력이나 실적보다도 더 높게 줍니까? 아는 처지니까 그래요. 아는 처지. 피평가자하고 같이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대하게 주자 의미예요. 그래서 피평가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평가자가 오류예요. 평가 결과 나쁜 경우에는 그 원인 평가자가 통솔리라든가 지도력보다는 오인할까 봐. 그리고 이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 명장 밑에 약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기본 이론서 강의 때 설명을 드렸죠. 자, 귀인상이 오르셨습니까? 귀인상이 오르가 뭐예요? 잘 되면 했다. 잘못되면 조상 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신의 성공은 능력이나 노력 같은 내재적 요인을 구현하고, 자, 성공을 했어요. 내가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 합격했으면 이충길 강의를 들은 것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떨어졌어요. 아니, 이충길이 강의를 들어서 떨어졌네.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물론 아니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냈다, 잘못되면 조당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신의 성공은 능력이나 노력 같은 내재적,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내재적 요인으로 기인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운이나 다른 동료 탓, 너 때문에 뭘 못했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귀인상의 오류, 즉 귀인의 이기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귀인의 이기적 편견. 정확한 말은 귀인상의 오류지만 이기적 편견이란 말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봐두면 되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인적 자원의 보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인적 자원의 보상. 자, 임금 관리가 있습니다. 임금 관리. 임금. 자, 사람은요, 인적 자원. 생산 요소 중에서 하나가 사람이죠. 사람. 생산 요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왜 일을 합니까? 그다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뭔가가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니까 돈을 지급하면 돼요. 그 돈을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임금이라고 말하죠. 임금. 임금적인 개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임금은 기본적으로요, 임금을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지만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다? 자, 기업 측 요인도 있어요. 기업 측. 자, 기업 측은 내가 너한테 이거 돈을 주겠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줄까요? 자, 그러면 종업원 측. 종업원 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달라고 할까요?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기업은요, 돈을 적게 주면 좋겠죠. 기업은 적게 주려고 하고 종업원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 차이는 항상 뭐가 발생해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를 갖다가 어떻게 최소화시키는 게 능력이겠죠. 그래서 기업 측은 어떤 기준에서 돈을 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쟤한테 월 연봉 5천만 원을 줘요. 그러면 쟤한테 내가 5천만 원을 주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우리 회사에 5,500만 원을 벌어다 줄 것이다. 1년에.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을 주면 500만 원 내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생산성 기준이에요. 생산성. 생산성적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에요. 종업원은요. 아니 내가 당신네 회사에 다니는데 당신네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최소한도 이것 정도는 나한테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당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 뭐?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생계비 기준. 생계비는 보장해달라 이거예요. 생계비 기준은 먹고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한 달에 한두 번씩 외식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사람으로서 만족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비용을 갖다가 네가 좀 보상해달라. 내가 그만큼 일 잘 해줄게. 이런 기준에서 항상 임금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임금 관리는 임금 체계라든가 수준 형태의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임금 체계가 있고요. 임금 수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금 형태의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임금 체계, 임금 관리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임금 체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임금 수준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적정성이 있어야 돼요. 임금 형태는 뭐가 있어요? 합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정부 정책이나 법규, 기업의 손익분기점, 근로자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된다는 개념이에요. 임금 관리는.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임금 관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본급여라고 보통 말해요. 기본급이란 본봉이라고도 말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받는 가장 기본이 드는 돈이에요. 가장 크게 구성하는 요소죠. 물론 상해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조직체가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에요. 룰. 그래서 1년 됐느냐 2년 됐느냐, 그리고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조직 구성원들에서 자 룰에 의해서 지급한다. 기본급은.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은 공통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최소한의 생활의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누구 측이 요인입니까? 생계비 종업원 측이죠. 최소한 생활보장. 그 다음 생계비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로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생산성 원칙은 기업 측 입장이죠. 생산성.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임금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이고, 자, 그런 다음에 기본급보다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나오겠죠. 이런 식. 자, 직무삼면 등가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무삼면 등가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 자체는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요. 세 가지의 특성은 어느 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중요도적인 측면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요. 삼각형적인 개념에서 자, 어떤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권한이 주어지면요,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권한에 대해서. 그러면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의무. 그래서 이런 것을 직무상면 등가원칙, 권한과 책임, 의무,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직무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직무 삼면 등가 원칙. 자, 업무 진행 과정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 의무 세 개 부분이 균형을 맞추도록 실행돼야 됩니다. 균형. 이런 부분이. 자, 의무란 주로 뭐냐면은 일정한 행위가 실행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여기 의무가 나왔잖아요. 의무를 한번 보시면은 일정한 행위가 실행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실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 이런 것을 갖다가 실행하는 의무를 말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직무 삼면 등가 원칙은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동일한 내용으로서 갖춰져 있다는 걸로 알아줍니다. 자, 중요도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인적 자원을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 자, 여러분. 인적 자원. 자, 인적 요소. 인적 사람을 말해요. 항상 사람. 여기서 인이란 건 모두 사람 인자를 말하고 그 사람을 개발한다.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는 모르죠. 누구든지 그만큼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배운다는 그 자체가 뭐로 말할 수 있어요? 교육 또는 훈련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교육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훈련이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 훈련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누구를 통해서 먼저 배워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배울까요? 모르는 사람을 배울까요? 자, 어떤 직장에서든지 뭐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경영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높은 단계의 경영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관리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관리자가 있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뭘 믹서? 비관리자가 뭐예요? 종업원이겠죠. 새로운 사람, 뭘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이 단계가 있다면은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비관리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훈련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 비관리자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관리자를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훈련. 그 훈련 방법이 있다. 물론 경영자 훈련도 있고 관리자 훈련도 있어요. 경영자 훈련도 있고 관리자 훈련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육 훈련이라는 그 의미, 내용이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시켜야 될 사람들이 뭘 모르는 비관리자라는 걸로 알 수가 있겠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적인 개념에서 첫 번째가 이제 교육이란 구성원의 일반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육성한다고 교육이라는 정의라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을 육성하는 게 교육이다. 자, 구성원의 능력 개발에 관심을 두어 장기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 목적이고 당연하죠.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좀 장기적인 개념에서 하나의 종업원을 갖다가 훌륭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보통 어느 기업이든지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모 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S라는 기업에서는 종업원을 갖다 처음부터 뽑을 때 얘는 갖다가 이사까지 들 사람, 얘는 갖다가 부사장까지 들 사람, 얘는 부장에서 잘릴 사람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한계, 들리는 말이겠지. 어떻게 설마 그러기는 하겠어요? 근데 설마 그렇다면 진짜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자, 훈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훈련. 훈련이라는 것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다가 증진 또는 습득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은요. 텍스트적인 지식을 흡수하는 것 같고 훈련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스킬, 즉 암묵적인 지식을 갖다가 받는 것 같죠. 여기 교육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습득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은 알 거라고 믿습니다. 유통정보에 나오니까. 어쨌든 그렇네요. 자, 문제 해결하는 것, 태도, 관행, 행동, 병기에 관심을 두고 단기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빠르게 장기적으로 보겠지만은 장기적 변화를 갖다가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은 누구든지 다 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니들에게 좀 더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킨다. 어쨌든요, 이건 그래요. 구성원의 능력 개발에 관심을 준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요, 교육을 굳이 안 시켜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빠르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교육 훈련이 가장 하나의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하겠죠. 뭘 모른다.
뭐 사실 갖다가 우리가 운전을 한번 배운다 생각해요. 운전을 배우면은 곁눈질로 쳐다봐서 뭐 곁눈질로 쳐다보고 뭐 이렇게 대충 계속 보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배울 수 있지만은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면은 바로 배울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비관리자라는 교육훈련 중에서요. 비관리자라는 교육훈련에서 OJT라는 게 있어요. OJT. OJT라는 게 있는데 OJT는 지금 책에 나와 있고 또 하나 뭐가 OBJT라는 게 있어요. OBJT.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관리자라는 유형 훈련은 OJT가 있고 OBJT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직장 내요. 직장 내. OJT는 온더잡 트레이닝. 온더잡 트레이닝.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교육 훈련을 한다 이거예요. 직장 내에서 교육 훈련한 건 뭘 하겠습니까? 갑자기 사무실을 갔다가 강의실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무슨 강의를 할까요? 아니죠. 그냥 업무를 갖다가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전화 올 때는 이렇게 응대하고 누구를 바꿔줘라. 이런 식의 직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갖다가 그 모르는 사람,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관리자라는 교육훈련으로 직장 내 교육훈련은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속 상사와 선배 사원이 담당합니다. 왜? 그 직장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겠죠. 직접 선배와 직속 상사는. 그래서 직장 내 교육훈련이요. 훈련과 생산이 직결되어 있어가지고 경제적입니다. 왜? 직장 업무를 배우기 때문에 빨리 일을 갖다가 익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강의장 이동이 당연하죠. 직장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강의장 이동이 필요치 않지만은 작업 수행에 지장을 받습니다. 왜? 선배라든가 상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선배라든가 상사한테 물어보면 후배가 선배와 상사는 그 시간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직장 내 교육훈련인데, 그러면 이와 상대적인 개념에서 직장 위에서 교육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직장의 교육훈련 한번 보시면은요. 자, 어려운 건 없어요. 직장의 교육훈련 말 그대로입니다. 직장 내냐, 직장 위냐, 위는 직장 밖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직장의 교육훈련은 연수원이라든가 직장 밖이죠. 교육원 같은 등과 같은 곳에서 받는 집합교육을 갖다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업원에게 교육훈련 시킬 수가 있어요. 종업원 한 사람. 직장 내 교육훈련은요. 많은 종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끼게 돼봤자 한 두서너 명, 5명 정도. 같은 부서에 일하면 5명 정도 들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건 5명이라 50명, 100명도 충분히 교육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직장 위는. 그래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 및 전문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교육훈련 성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높다는 것이에요.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직장의 교육훈련이에요. 그리고 직장 내하고 직장의 교육훈련이 있다는 걸로 알아주면 되고. 자, 어쨌든 이런 개념, 이런 흐름을 갖다가 좀 여러분이 파악을 해 두시고 내용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육훈련이고, 교육훈련은 누구를 위해서? 비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우선 한다. 물론 경영자 교육훈련, 센시티비티 트레이닝이 있죠. 그 다음에 관리자 교육훈련. 자, 롤 플레이닝, 역할 연기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치 않죠. 자, 재무 관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재무 관리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공인회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CPA라고,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고 CPA가 있는데요. 이 CPA 같은 경우 2차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재무관리고 대부분의 재무관리에서 시험에 등락이 결정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계산기도 우리 같은 쌀집 계산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고 첫 번째 나오는 MM 이론부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계산을 두들기는 시간 싸움이에요. 사실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하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쓰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양가 1번 재무 관리 개념이 있어요.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자금 운영. 그래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에 가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게 바로 재무 관리입니다. 물론 이것만을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관련된 부수적인 일을 모두 포함하는 게 재무관리예요. 이런 활동은요, 경영활동의 자본 전환 과정으로도 이해한다면은 재무관리는 자본 조달이라는 고유형이다. 그래서 자본 조달 갖다가 우선적으로 보겠죠. 자본 조달. 운영보다는 조달적인 측면에서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은행에서 조달하느냐, 아니면 뭐 제 3회 금융권에서 조달하느냐, 아니면 갖다가 주식을 갖다가 어떻게 발행하느냐, 이런 식의 개념이 있겠죠. 뭐 우리는 깊이는 보지 않아요. 단지 시간적인 개념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 당연하죠. 자, 여러분, 만약에 2014년 1월 1일 1일에 1,000원하고 자 2월 1일에 1,000원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2014년 12월 여기서 그냥 1년 놓을게요. 한 달로 보면 안 되고, 왜 계산은 갖다가 한 달, 뭐 사실 재무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한 달 계산, 뭐 며칠 계산, 일주일 계산도 다 있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안 나오니까 2015년 자 1월 1일까지. 그럼 이 1,000원이 갖다가 1년 곱하기 뭐 1 플러스 이자율이 만약에 10%라면 당연히 10% 아니지만은 1,100원이 드는 것이죠. 1,100원. 자,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는 화폐 시간 가치는 화폐는 동일한 금액이라도, 동일한 금액 1,000원이라도 자,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 1년 뒤에는 1,100원이 준다 이거예요. 1,100원이 준다 이거예요.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 미래 현금으로 현재 화폐 가치 환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가 얼마냐? 미래에, 즉 1년 뒤에 1,000원은 1,100원은 뭐 지금 얼마냐 이거죠. 지금 이건 이자율로 나눠주면 1 플러스 10%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 나오면 지금은 얼마? 1,000원이다 이거죠. 지금이 1,000원인데 이걸 갖다가 1,000원이 지금 가치예요. 1년 뒤에 1,100원은 지금은 1,000원이다. 이걸 갖다가 현재 가치, 바로 프레젠트 밸류. 그래서 PV라고 보통 말합니다. PV, 프레젠트 밸류. 그래서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 퓨처 이걸 갖다가 뭘로서 이자율에서 1 플러스 R로서 나눠줘. 여기서 N이 들어갔는데 이건 1이 들어갔으니까 1 플러스 1년이죠.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1, 2, 3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현재 가치, 재무관리에서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죠. 자, 현재 가치고, 그러면은 남의 돈을 갖다가 자본 조달이잖아요. 자본 조달.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를 은행에서 빌려왔어요. 연 이자율이 10%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1년에 1억 원을 내야 되니까 한 달에 갖다가 한 800 몇백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말로 써요. 레버리지 비율은 뭐냐면은 기업의 부채거든요. 내가 10억을 빌려왔다 이거예요. 10억을. 부채는 유동성 비율과 함께,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자산 중에서요, 유동성 비율이 있어요. 유동 자산분의 유동 부채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비율을 그렇게 나눠주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1년 이내의 현금화가 되는 것을 유동성 자산, 유동자산, 1년 이내의 부채가 되는 것을 유동부채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리고 고정부채란 말은 없어요. 그냥 자산 비유동부채라고 말해요. 어쨌든 유동성 비율과 함께 단기 채권자의 재무 위험. 왜냐하면은 유동성 비율이 낮으면은요, 나중에 돈을 갖다가 어음이 들어왔을 때 돈을 갖다가 갚지 못하면은요, 뭐가 발생한다?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사실 레버리지 비율은 다른 게 아니라 타인 자본 의존도, 즉 남에게 빌린 돈이에요. 이자의 지급 능력입니다. 그래서 10억을 빌렸다. 10억을 빌렸는데 그 이자가 연 10%다. 그러면 1억이에요. 1억. 1년에 1억. 이 지급을 능력. 그래서 1년에 1억은 무조건 하고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럴 능력이 회사에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해요. 한계 기업. 한계 기업. 즉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세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내가 보니까 의도적이에요. 사실 경영이 안 된다기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즉 법인은 개인하고 다르잖아요. 법인은요,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어떤 대표를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법인격을 갖다가 소멸시키든지, 물론 이제 나중에 법인 대표가 잘못을 저질거나 횡령이라든가 뭐 했을 때는 자금을 유용했거나 횡령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만은 어쨌든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법인을 처벌한다. 법인.
그래서 이런 개인 한계 기업이라고 보통 말하고, 이 레버리지 효과는요,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다른 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즉 이자를 갖다가, 이자가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자는 비용이에요. 이자는 비용이에요. 이게 이자. 비용인데 만약에 이자가 만약 이익이 색가 많이 한 뭐 2억 생겼다. 2억 생겼으면 만약 비용을 갖다가 이자 비용을 갖다가 1억 지불하면 어쨌든 1억이 이익이니까 이걸 갖다가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를 곱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데 만약 이 이자를 갖다가 2억이라고 하면 세금은 0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자본 이익을 높이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가급적 높게 해가지고 이익을 갖다가 적게 할 수가 있어요. 적게 하면 뭡니까? 세금은 안 내죠. 이런 것은 뭐예요?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고 해요. 절세. 이런 걸 절세 효과라고 해요. 절세는 법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탈세는 법적으로 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절세란 개념은 세금을 갖다가 기업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안 내든지 뭐 다음 기로 이월시키든지 이런 식의 특징을 말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절세 개념이고, 탈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갖다가 낼 걸 갖다가 안 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현재가치법이 있어요. 순현재가치 뭐냐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자, 얼마가 들어가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 2014년 만약에 내가 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2억을 투자했어요. 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들어왔는데, 만약 내가 2억을 투자했을 때 이때 들어온 돈이 얼마였냐? 7천만 원이 들었어요. 7천만 원. 자, 이때 들어왔을 때 얼마였냐? 1억 2천만 원 들었어요. 이때 들어온 돈이 얼마였냐? 1억 원이 들었어요. 1억 원. 1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사실은요, 이걸 냉정히 따지면 그 1년마다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율.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1년 동안의 이자를 갖다가 그냥 R로 할게요. 1년. 이거 더한 다음에 2년 동안의 이자. R이죠. R 레시오를 말해요. 레시오 비율. 2년.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이자. 1 플러스 R. 이자 3. 3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줍니까? 이걸 더해주든지 이걸 빼주면 돼요. 이걸 빼주면. 그럼 결국은 얼마 남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2억 들어왔는데 1년 뒤에는 7천만 원 들어왔고 1년 뒤에 여기 이자를 갖다가 어쨌든 내가 내야 되니까 이자를. 그런 다음에 얼마가 드는 것이에요. 왜? 무조건 2억보다는 더 크니까. 2억보다 더 적으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2억보다 더 크니까 만약 이게 5천만 원 됐는데 5천만 원. 계산해보면 5천만 원 됐다. 이게 바로 뭐냐? 순현재 가치예요. 이거 순현재 가치는 넷이에요. 넷 프레젠트 밸류.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가치인데 넷. 순수하게 뭐 이자 비용까지 이런 비용까지 제외한다. 그럼 순수한 넷이에요. 넷은 그 넷을 갖다가 말하고 순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투자 결과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라는 것은 밑에다가 이자율로 나눠줘야 현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가. 그 기간에 이자로 나눠줘야 현가가 되는 것이에요.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는 뭐 지금 2억 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들어올 돈을 계산해봐가지고 딱 계산기 두들기니까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 됐다. 그리고 지금 나갈 돈은 2억이다. 그러면 3년 뒤에까지 장사할 때 5천만 원 정도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을 이 5천만 원 말하는 거죠. 5천만 원. 자, 적정 할인은요, 최소한의 수익률에서 소요 자본의 요구 수익률을 갖다가 의미한다. 이거는 좀 적정 할인을 일종의 여기에 들어가는 뭐 같은 건 말이에요. 이자율 같은 것인데 이자율 같은 것을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 이자율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고정 이자율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변동 이자율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순현재 가치법에서 적정 할인율, 이 최소한의 수익률,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투자했을 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5천만 원 같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R 취산도 이 정도 수익률 10% 이상 이자는 내고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자는. 그래서 이자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이 들어와야 되겠죠. 내가 이자로 갚아가지고 내가 더 돈이 갔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정 할인율은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최소 잡은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자보다 나가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얻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라요. 콜 옵션이 있고, 콜 옵션. 자, 풋 옵션이에요. 콜 옵션은 뭐냐? 팔 권리예요. 팔 권리. 살 권리, 죄송합니다. 살 권리라고 이렇게 해놓고도 살 권리. 이건 팔 권리예요. 팔 권리. 자, 팔 권리가 있고 살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콜 옵션은 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하고, 만약 콜 옵션은 옵션 수자 미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살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콜 옵션이라 말하고, 풋 옵션은 뭡니까? 풋 옵션은 옵션 소유자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주를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팔 수 있는 권리. 이건 옵션 소유자는 주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건 높을수록 유리하냐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 개념은 여러분 기본서 강의를 갖다가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걸 계속 말하면 그냥 기본 강의의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갖다 좀 알아줘야 돼요. 자,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콜 옵션과 풋 옵션은 갖다가 뭐 일단 살 권리와 팔 권리가 있다는 걸로 좀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뭘 보냐면은 매입의 역할을 한번 봅니다. 매입 역할인데, 자, 매입에는 크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분 최소한도 7개, 8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매입이란 개념이 뭡니까? 매입은 갖다가 산다는 개념이에요. 산다는 개념이고, 자, 파는 사람을 갖다가 공급자라고 하죠. 공급자. 사는 사람을 갖다가 구매자라고 그래. 구매자가 있고 공급자 있어요.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사는 걸 갖다가 매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매입 중에서 뭐가 있다? 바로 직접 매입이라는 게 직접 매입. 직접 매입이라는 것은 뭐냐? 백화점들이라든가 대형마트들은 바로 직매입을 갖다가 주로 합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직매하고, 또 구속적 계약 같은 게 있어요. 구속적 계약. 자, 구속적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구속적 계약. 이 직매입에 대한 계약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구속적 계약은 뭐냐면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사고자 하는 상품을 갖다가 내가 사고자 하는 상품을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는요, 뭐까지 사고 싶지 않은 상품까지도 사야 되는 게 있어요. 타인이에요. 타인 컨택트예요. 타인 컨택트. 구속적 계약은 타인 컨택트. 그래서 이런 것까지 구입하더라는 공급업자 소매업체 체크하는 매약을 갖다가 구속적 계약으로 타인 컨택트. 그래서 여기는 직매입이 있고요. 직매입 중에서 구속적 계약도 있다는 거. 자, 위탁매입은 뭡니까? 위탁매입은 뭐예요? 내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에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베트남에서 내가 물건을 갖다가 커피를 갖다가 사고 싶어. 커피. 그러면 내가 베트남 말을 잘 못한다 이거죠. 한국에 사는 나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베트남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물건 사라는 게 내가 모르니까 여기 있는 누구에게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제3자가 있어요. 그 3자에게 뭐 대신 사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돈을 주면서. 물론 수수료는 주겠죠. 그러면 내가 왜 위탁 매입을 해요? 이 사람에게 위탁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인데 왜 합니까? 지역을 모르거나 내가 또 커피를 잘 모를 때, 여러분이 중고차 사러 갈 때 가급적이면 그 중고차를 잘 아는, 여기 혹시 여러분 동네에 뭐 중고차를 갖다가 잘 판매하는 뭐 정비사 아저씨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일당을 주면서라도 좀 중고차를 갖다가 좀 확실하게 구입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같은 개념을 보세요. 그리고 제품이라든가 제 지역을 볼 때, 그래서 신상품 시험 판매라든가 계절상품 고가품 행사품 등에 적합한 매입 방법이지만 의미를 알아두세요. 자, 위험이 높겠죠.
그 지역이라든가 제품을 볼 때 그걸 왕창 사버리면 위험이 높으니까 이런 신제품이라든가 가격이 비싼 제품 경우에는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이런 위탁 매입이에요. 그런 걸로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자, 여기서는 뭐 일단 직매입 받고 구속적 계약은 있는데, 구속적 계약은 뭐예요? 사고자 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고 싶지 않은 것까지 떠맞는 게 바로 구속적 계약, 위탁 매입도 있다는 거. 자, 약정 구매가 있습니다. 이건 약정에서 하는 것이에요. 약정 매입. 그래서 소비자가 납입받은 상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요. 일정 기간 동안 팔리지 않은 상품은 다시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할 수 있는 약정을 맺은 거예요. 반품할 수 있는 약정. 약정을 맺었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팔린 후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약정, 조건이죠. 그런 조건을 갖는 게 약정 구매란 걸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이런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되고. 자, 매입의 집중 전략과 분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입의 집중 전략과 분산 전략은 뭐냐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어떤 식으로냐면은 여기서 매입을 할 때 이렇게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할 때. 그리고 집중 전략을 쓰느냐 분산 전략을 쓰느냐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매입을 할 때 집중 전략을 쓰는 것과 분산 전략을 쓰는 개념은 나오죠. 자, 소매 유통업자가 상품 구매에 있어서 하나 혹은 소수의 제조업적 집중적, 그리고 한 곳만 거래를 하겠다. 그리고 소수라든가 또는 한 곳, 일곳만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집중 매입이에요. 집중 매입. 그리고 집중으로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 곳을 하겠다. 이건 뭐예요? 분산이죠. 분산. 이건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다각화 전략과 집중화 전략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유통업자가 가능한 다수의 제조 공급업체와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구매 위험. 자, 여러 업체하고 거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매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을 갖다가 분산 전략의 효과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분산 전략, 즉 다각화 전략을 쓰는 것이죠. 사실은. 집중 전략 경우보다 분산 전략을 선택하면 상품의 다양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파트를 바꿔가지고 물류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려 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